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홈플러스의 운명의 날로도 불렸는데요.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14일의 즉시 항고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여지를 좀 열어뒀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 3천억 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해왔는데요.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1천억 원으로 일부 자금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말에 채권자들에게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 또는 회생 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고요. 노동조합과 채권자협의회 등은 모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도 회생 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고요.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홈플러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오늘이 운명의 날이 됐을 것 같은데요.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법원이 폐지했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서울 회생법원이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겠다 결정을 내린 겁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잠실 개표소 문이 27일 만에 열렸는데요. 내부에서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 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시위 대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안 투표함들입니다. 손대시면 안 됩니다. 네.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 장치가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 무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진입한 국조특위위원들은 투표함 관리와 보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보관 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CCTV 상태에서는.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변호인이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며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등을 소환하며 선거일 전후 상황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송파구 선관위원 2명, 송파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 1명, 그리고 자치행정과 선거대책반 관계자 1명, 서초구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각각 1명, 모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시 현장 대응과 투표 종료 이후 용지
경찰이 상자를 폐기한 상황에 대해서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9일 꾸려져 출범 25일째를 맞은 합수본은 지금까지 모두 70명이 넘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5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청이 오늘 현지 감찰에 나섭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로 감찰관을 보내 수사 기록을 먼저 검토할 예정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감찰관들이 그러면 광주로 직접 가는 겁니까? 네, 경찰청 감찰관들은 오늘 오전 광주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찰관들은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진술도 들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관련 내용을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고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폐기된 물건들을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죠. 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원룸에서 사건의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회수해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의 집에서 발견된 성인용품인 리얼돌은 장윤기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5월 8일 부친이 아들의 집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를 들어 장윤기의 부친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장윤기의 부친은 현직 경찰관으로 한때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장윤기가 살던 집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감찰 발표 하루 만에 곧바로 현지 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홍 전 감독은 다시 한번 선수단의 내부는 없었다며 언젠가 관련 얘기가 잘 나올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다시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선수단 내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인 옌스가 1, 2차전에 나오지 못한 게 내부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옌스는 어떤 거죠? 규율을 어겼다 이런 또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손흥민 벤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그랬을 뿐 처음부터 선수 기용에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체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넣어 결승골을 넣은 걸 한 예로 들었습니다. 전술 부재란 지적에 대해 감독으로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홍 전 감독이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 자리에서 그가 밝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월드컵 부진 책임론이 제기된 홍명보 전 감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2년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두고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한 과정에 홍정 감독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의 전술은 무전술, 무전략입니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그 배움으로 보죠.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정 감독 재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미 2년 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당시 고발장에 빠져있던 홍정 감독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위법성과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법리 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은 홍정 감독을 포함한 핵심 인물 소환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북 예천의 돼지 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군 돼지 농장 1곳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소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천과 안동, 의성, 상주, 문경, 영주, 충북 단양 등 인접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발생은 지난달 25일 경북의 한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뒤에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농장 39곳을 추적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지만 임상검사에서는 구제역 증상을 보인 개체는 없었습니다. 네, 올해 장마를 두고 예전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관련 내용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올여름 장마의 특징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장마가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언제 얼마나 오는 건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북쪽의 찬 공기가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월 말 날씨 기억하시나요? 이 보통 같으면 덥고 습하고 꿉꿉해야 되는데 이 올해는 밤에도 선선했고 이 낮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좀 견딜 만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상공에 이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건데요. 이 공기는 원래 파도처럼 이렇게 굽이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올해는 이 우랄 산맥 부근에 이 거대한 공기 장벽, 그러니까 블로킹이 생기면서 흐름이 막혔습니다. 이 막힌 물줄기가 다른 길로 흐르듯이 이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내린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 밑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키우지 못했고요.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오는 정체전선도 함께 늦게 올라온 겁니다. 이 보통은 이 상층의 5km 부근의 일기도를 보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지난해는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미 일본 부근까지 올라온 반면에 올해는 아직 이렇게 한참 남쪽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장마가 지금 뭐 역대 3번째로 좀 늦게 온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장마는 보통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요. 이 제주를 기준으로 보면 역대 3번째로 늦은 장마입니다. 가장 늦었던 해는 1982년 7월 5일, 그 다음은 2021년 7월 3일이었고요. 올해는 6월 30일에 시작해서 이 3번째로 늦게 기록됐습니다. 다만 남부와 중부에서는 7월 장마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역대 7번째로 늦은 시작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좀 소나기성 비가 내리긴 했는데 지금 중부도 장마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이 장마의 시작은 비의 양이 아니라 예.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화면 보실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중부지방인 충청에도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예. 이 기상청은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 걸로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제주와 남해안은 이렇게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자리한 반면에 이 충청 지역은 이렇게 파란색과 초록색의 약한 비구름만 걸쳐져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이 대전은 10mm, 세종은 2mm 정도에 그친 건데요.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아직 정체전선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가 아직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다 그래서 며칠씩 이렇게 비가 쭉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좀 오다 말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저기압 때문인데요.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졌고 이 북쪽에서 찬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충청까지 비가 내리면서 이 정체전선도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이 많은 분들이 장마가 시작되면 매일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막대기처럼 하나로 길게 이어진 게 아니라 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이 중간중간에 끊어졌다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가 며칠 쉬었다가 또 다시 강하게 내리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참 독특한 장마인 것 같습니다. 시기도 늦고 비도 게릴라성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비 올까 이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이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다시 시작되겠고요. 예. 이 내일은 충청 이남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체전선이 조금 더 북쪽까지 올라올 걸로 보여서요. 일요일에는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초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오면서 예. 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이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강수량도 많아지는군요. 네, 다음 아직까지 주에는. 예보된 건 아니지만 예.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최신의 예보를 봐야겠지만 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많이 오나요? 일요일에 비가 시작돼서 아마 다음 주 월화수 중으로 좀 예.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걸로 보고 예. 있습니다. 자, 장마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것도 좀 늦는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장마는 7월 말쯤에 시작하는데요. 이 최근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 장마의 시작과 끝이 이 과거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 지난해는 비교적 장마가 짧았는데요. 2020년에는 54일이나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고 늦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 앞으로 대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외출할 때는 우산 준비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비가 내릴 때 특징이 심하게 쏟아지거든요. 이거 기후변화 영향인가요? 네, 제가 제보받은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 소나기 구름인데 이 불과 10분 만에 몸집을 몇 배로 키우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데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이 남쪽 습고 덥한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이 비구름이 검은색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비구름이 강하게 예. 발달되는 건데요. 이 그제 퇴근길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서울 양천과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 만에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당 강수량으로 계산을 하면요. 예. 1시간에 120mm 정도에 해당하는 이 극한 호우 수준의 강도입니다. 이 기후변화로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면서 이 앞으로도 이런 극한 호우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비 예보가 있으면 더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어디 갈까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요일에 비 내린다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네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도체 한파에 하락하던 코스피가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급반등했습니다. 하락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3% 급락하다 2% 상승하며 극적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7,300선까지 내려갔다가 7,800선까지 오르는 등 500포인트 가까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도체 한파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반도체 한파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폭을 확대하면서 지수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 순매도 중인데 11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 급등하다 하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다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 중입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곧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살펴보죠. 1,500원대에서 이제 1,600원대 위협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거래 종가보다 11원 내린 1,54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539원과 1,54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15일 이후 한 달 넘게 1,5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상승 기울기는 점점 가팔라져서 지난 1일에는 1,560원 직전까지도 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6일부터는 외환 시장이 24시간 열릴 예정입니다. 외환 당국은 초기에는 야간 거래량이 적어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이 안정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인데 법원은 다만 이 폐지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일단 열어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구혜 기자, 홈플러스 회생 절차 조금 전에 폐지가 됐죠? 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성사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채무가 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이 아직 조달되지 않아 수정된 회생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 홈플러스 측이 2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 기간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한다면 회생법원 재판부가 오늘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홈플러스 측에서는 이미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한 바 있죠. 네, 지난해 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 측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 3천억 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해 왔는데요. 법원은 영업 양도 등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금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차례 연장했습니다. 그 기간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1천억 원으로 일부 자금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말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또는 회생 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고 노동조합과 채권자 협의회 등은 모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홈플러스도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지역비와 응원으로 야구부 전체가 징계를 받은 배제거 앞에 화환들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어제 오후 도로법상 불법 적침을 정비 규정에 따라서 배제거 앞에 놓인 비판과 응원 화환 모두를 철거했습니다. 지역비와 응원이 알려진 이후 배제거 앞에는 출전 금지, 구구 박멸이 적힌 비판 조화가 배달이 됐고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기죽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가 적힌 맞불 응원 화환이 함께 놓였습니다. 배제고는 학생들의 잘못은 어떤 변명으로도 무마되지 않겠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자녀들을 낙인 찍기보다 너그러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달라는 총동문회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에게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히 프로 진출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3학년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배제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배제고 야구팀에서 3학년은 12명. 올해 전국대회 출전이 정지되면서 더 기량을 펼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이 봤을 때 올해 드래프트에서 뽑힐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많게는 2명. KBO 드래프트 조항에는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 드래프트 참가나 프로 입단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단에서 배제고 선수를 뽑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선수가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마트배 8강과 올해 상반기 주말리그 우승으로 팀 성적을 보는 웬만한 대학에는 원서를 넣을 수 있지만 대학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배제고 선수 학부모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는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일주일 내에 해야 하는 재심 신청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출전 전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징계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주로 구호를 외친 선수들이 경기를 뛰지 않은 1, 2학년들이었다는 점에서 선수의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당장 3학년생들의 프로 입단과 진학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제가 제작진에게 두 분을 소개하는 멘트를 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었네요. 여야 진영을 대표하는 AI급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AI급 대변인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일정이 나왔던데요. 네네. 보니까 지역이 충청에서 시작해서 충청에서 끝나서 정청래 전 대표 고향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여러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충청의 중심이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이번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전당대회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충청에서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에서 시작했던 적이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2021년에 이낙연 대표 붙을 때, 그때 대선 후보 붙을 때도 그때도 충청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만큼은 뭔가 이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 또 충청이다 보니까 하필 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유불리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면은 처음에 좀 기세를 잡으면 1등 하는 후보라는 그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이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기선제압을 할 수 그렇죠. 있군요. 기선제압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전국 순회 경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순회 경선할 때 그 당시 제주도에서 시작했는데 깜짝 2등을 하고 울산 가서 1등을 했어요. 의외로. 그런 다음에 호남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1등을 하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때 대세로는 이인재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순회 일정과 이런 거로 떠나 어디를 먼저 하고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유불리가 분명 있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전준희가 결정을 했고 김문성 전 총리는 지금 제주에서 시작해서 올라오자 이런 그쵸? 입장인 거죠. 왜냐면 예. 노무현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예.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하자라고 하는 건데 예. 전준희가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면은 또 변경된 거에 대한 유불리가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후보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전준희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표가 사퇴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현 지도부 중심에서 좀 짜여졌기 때문에 너무 편향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좀 앞으로 있는 운영에 있어서는 좀 공정함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와 방식, 윤곽은 다 잡혔습니다. 제가 그래픽 보면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3주 동안 시도 순회 경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 충청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충청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방식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70%, 국민 30%. 이번에 이제 권리당원의 투표 적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어떤 변수가 될지가 관심사고요.
8월 17일 대전에서 최종 당선자가 확정이 됩니다. 지역은 그렇고요. 이제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적용이 처음 되는 건데 이것도 정청래 전 대표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유리한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대의원 투표가 15%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이른바 1인 1표제를 도입하면서 사라졌는데 예. 작년 8.2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의 득표율이 61%대였어요. 하지만 권리당원 전국 득표율은 66.49%입니다. 그러면은 5% 정도 권리당원에서 득표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의 어드밴티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성 행위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신호는 매우 일관되게 발신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을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66.49%에서 시작하더라도 정청래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 간표 요인은 발생했을 거예요. 다만 그 폭이 얼마나 클 것이냐. 예를 들면은 15% 줄어들어도 51% 아니겠습니까?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가 남은 한 달 반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당권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김민석 전 총리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송영길 의원님은 저랑 너무나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선배이자 동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지금 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공감대가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되면 누가 해도 상관없다로 굳이 제가 거기에 답을 한다면 두 분은 당대표를 이미 해보셨고 정 대표께서 애쓰셨고요. 고생하셨고 굳이 두 번을 할 어떤 필요나 어떤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 저는 아직 안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당의 중요한 과제는 다음 2년의 총선인데 아마 현재 당내에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다 직접 총괄 지휘해보고 승리까지 이끌어본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청래, 송영길은 해봤지 않냐? 두 번 불가론.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한지 좀 오래됐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정청래 전 대표는 난 1년밖에 안 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반만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두 번 할 필요 없지 않냐. 거기에 담긴 거는 결국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노선 투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향성과 관련돼서 김민석 전 총리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두 번 할 필요에 대해서도 두 번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첫 번째,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1년 임기를 하는 동안 보였던 노선과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노선이 더 맞다. 지금 우리 당이 나아갈 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중도 실용주의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전당대회 때는 이런 노선 투쟁적 성격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 둘 다 그냥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가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집권 2년 차로 넘어선 지금에는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의 이런 자세는 우리 당이 지금 야당 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자세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노선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이나 나나 그 결에 좀 맞춰가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넓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당원들도 그런 후보에게 좀 표를 몰아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발을 맞춰왔던 총리로서 대통령과 결을 맞춰왔던 자신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자신감을 저렇게 좀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동지긴 한데 당대표는 양보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 경쟁을 하겠죠. 근데 아마 노선과 관련돼서는 아마 토론회도 하고 할 텐데 거기서는 아마 이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그렇게 치열한 토론보다는 아마 다른 후보가 주장하는 다른 결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좀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를 공격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모두의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저 사람들 나빠요라는 얘기만으로는 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지도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방선거 후 대통령이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며칠의 고민을 거쳐 국민께 사과도 여권 전체에서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둘러서 정청래 전 대표 디스한 거 맞죠?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김민석 전 총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청래 전 대표는 컨텐츠가 없어서 예. 1년 가까이 이른바 내란 청산에 관한 메시지만 반복하다가 서울시장과 같은 핵심적인 선거는 이기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전 총리도 본인이 1년간 내각을 통할하는 동안에 그 민생 성적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퇴임할 때 굉장히 큰 상찬을 보냈지만은 그 말대로 하자면은 성적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큰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김민석 총리가 임기를 마칠 무렵에 우리나라 20대 고용 인구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5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었어요. 그리고 20대 중에서 쉬었음 인구 비율은 2014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3주 연속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전세도 73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는 어떤 유효한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하는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텐데 아마 답을 하기가 상당히 공색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그 전당대회 지역별 순서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1일부터 동탄, 구리 이런 곳들이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돼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죠. 전당대회 지역별 순서를 신경 쓰는 것만큼 부동산 규제에 관해서도 순서를 신경 썼다면은 과연 동탄이 그렇게 집값이 폭등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김민석 총리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김민석 전 총리가 이렇게 시동을 거니까 정청래 전 대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북을 찾았는데요. 왜 찾았을까요? 들어보시죠. 오늘도 군산 대하시장에 가서 인사드렸고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이고 우리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했어. 우린 다 민주당이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더 감사했고 오늘은 또 아이고 젖장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원택 도지사하고 손잡고 여러분들이 소외감 느끼고 상실감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고. 네, 성치훈 대변인님. 네. 전북은 어쩌면 좋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투자 예. 계획에서 호남 지역 서남권 투자 계획에 좀 광주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북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다 같은 호남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전북 민심을 달래주시는 거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예. 전 당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언론에 저런 발언이 나오도록 하는 거는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저런 부분만 좀 찾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론이 저기 딱 주목하고 있기 예. 때문에 내가 이 발언을 하게 되면 언론이 이거는 당연히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뽑을 것이다라는 거는 정청래 전 대표 같은 20년 넘게 정치하신 분의 감각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번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돼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른 기업들과 함께 발표를 했을 때 지금 사실 전국 지역인 한반도를 다 쓰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계속된 공격을 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 약간 전북도 소외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예. 워딩에 좀 신중함을 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 발표를 하고 공격을 받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이제 지역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 발언은 뭐 호남 갈라치기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발언 중에서 예. 정청래 대표가 우리 잘못되면 어떡하나라고 예. 하는 부분 전북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어떡하나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한 것 예. 같은데 그런데 김관영 후보는 그 선거 기간 내내 사실은 친명계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여겼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청래 대표가 뒤끝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 보여요. 그와 동시에 뭐 전북 민심은
내 쪽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까? 이원택 지사의 취임식에도 가고 예. 전북에 자꾸 이렇게 찾는 행보 자체가 결국은 광주 전남과는 달리 전북은 본인의 안방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의 그 워딩 중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그 월요일에 있었던 국민보고에서 했던 워딩을 보면은 실제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당히 유보적인 워딩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남에 어디에 댐을 새로 지을 것인가 이런 것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물론 동복댐을 증축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물 부족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안 하겠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어서 예. 어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의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는 게 뭐 개파별로 또 생각하는 게 다른 계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렇게 또 전북을 많이 가는 건 그만큼 이번에 권리당원이 중요하니까 내가 전북 가서 민심 확 잡으면 승산이 있다 이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남의 민심이 결국 전당대회 향방을 가늠할 수 예. 가릴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모든 후보들이 전북, 뭐 전남, 광주 가릴 것 없이 호남을 상당히 8월 17일 전까지 상당히 많이 찾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전국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을 수십 년 동안 해오긴 했습니다만 호남 당원의 숫자가 30%가 넘고요. 그리고 전북에 많이 가는 이유는 전북 당원 그 물리적 수치가 가장 높은 건 아닌데요. 인구 대비해서 당원의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알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전북의 민심을 잡기 위한 정청래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두 후보도 아마 이후에 전북을 찾을 때마다 전북의 민심을 잡기 위한 전북의 당심을 잡기 위한 발언들이나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뭐 개파 갈등이라고 할까요? 뭐 촉발의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어준 씨가 그 논란 이후에 본인은 정작 파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 한식당을 오픈했다고 하는데 뭐 일종의 정청래 전 대표와 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의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의 예. 발언은 개파 갈등을 촉발시켰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개파 갈등의 구도 위에서 예. 이른바 친문 진영의 청구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존의 민주당의 주축이었다고 스스로들 평가하는 친문 진영들을 배척하지 말고 예. 함부로 내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함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단 민주당이 단합하고 그 위에서 라는 예.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 진보 진영, 뭐 촛불혁명을 빛의 혁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 더 넓게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조국혁 신당을 받아들여서 합당하라라는 예.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은 전직 대통령들은 덕담, 좋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워딩에 가려져서 자칫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청구서의 내용을 미리 구체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그런 판을 깔아준 다음에 본인은 이제 한 발 빠져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에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예. 있는 상황이겠죠. 아마 국내에 돌아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본인이 그 유튜브를 진행할 때 어떤 워딩을 하게 될지를 많이들 주목을 할 텐데 예.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요. 예.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사용했던 워딩이죠.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에게 그 정도의 마음의 빚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어준 씨가 워낙에 뭐 진보 진영 쪽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다 보니까 판은 제대로 이제 깔았는데 이렇게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한식의 세계화를 하고 있는 게 좀 엇박자가 난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파리에 식당을 차린다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예. 나왔던 것이고 그 일정에 맞춰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파리를 간 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정청래와 거리두기 아니다. 예. 예. 뭐 거기 좀 자리 잡고 하면 다 바로 오겠죠. 그리고 예. 방송 다시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식당 하는 줄 알고. 예. 아닐 겁니다. 거기에 예. 대한 그 운영권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계속
뭐 서빙을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보고 결국 돌아온 다음에 메시지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그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고 갈등을 좀 봉합시키는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약간 지지자들을 둘러싸서 뭔가 갈라치기를 한다던가 뭔가 진영을 나누는 듯한 발언은 김어준 씨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할 겁니다. 유시민 작가 출연 안 시킵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때 최근에 그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하는 방송 때도 예. 김어준 씨가 계속 유튜브를 좀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좀 세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좀 다그쳤던 부분도 본인 채널 만들어서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도 부담을 느낄 겁니다. 본인의 방송에 나와서 그런 좀 계속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이 된 부분에서는 대체 어떻게 센 발언을 했길래 사실 편집이 돼서 나온 발언도 상당히 저희는 우리 진영 안에 상당히 그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이었는데 예. 편집돼서 잘라난 부분은 얼마나 셌길래 그런 편집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어준 씨도 유시민 씨를 글쎄요 계속 부를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본인들이 냈던 주장 저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노선투쟁의 연장선상입니다. 본인들은 계속해서 진보를 가장 강하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진보를 같이 해왔던 사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이겠죠. 그쪽을 버리면 안 된다. 그쪽과 함께 가야 된다는 메시지는 아마 돌아와서도 계속 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의 또 오찬 모임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뭐 어떤 갈래를 타고 어떤 발언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좀 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보겠습니다. 긍정이 지난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54%고 부정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36%고요. 긍부정 평가 이유를 좀 볼까요? 네, 긍정 평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경제 민생이었고요. 3% 정도 지역 균형 발전이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부정에서도 지역 간 균형 문제가 4% 있다는 점입니다. 긍정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부정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조사 결과는 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전당대회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픽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긍정평가 중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3%니까 저건 예. 전체 응답자로 환산을 해보면은 1.64% 정도 되는 예. 겁니다. 그다음에 부정평가 중에서 역시나 지역 간 균형 문제가 4%니까 이거 전체 응답자로 환산해보면은 1.44% 정도 돼요. 그러면은 긍정과 부정에서 얻은 마진이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전국적으로 끌어올리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청와대도 그런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강론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들이 여러 명 출동해서 함께 보고를 했지만 거기에서 하우를 말하지 못한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역시나 민주당 전당대회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권리당원 퍼센티지가 30% 안팎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명청대전에서 어떻게든 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이 반도체 산업의 장래를 담보로까지 잡히게 되는 그런 형국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갤럽 지표에 대한 분석을 좀 달리 하는데요. 지금 표에 나오진 않았지만 세대별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최근까지 특히나 우리 당과 국정 지지율에 2030에 대한 부정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최근까지도 국정 지지율도 부정 여론이 60%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긍정과 부정이 거의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0대는 긍정이 부정을 앞장섰습니다. 추월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번 국정 지지율의 약간 반전은 2030 세대의 큰 변화라고 보기 때문에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아마 저는 전국적인 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봤을 때는 2030들은 이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싶어 하고 기업들과 뭔가 투자를 뭔가 인프라, 인센티브 이런 걸 통해서 장려하고 있네.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네. 이런 것 때문에 또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저는 이번 지지율 반등에 견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거기에 더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긍정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고요.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또 삼성 이재용 회장과 함께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찾았습니다. 뭐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유튜브 쇼츠 영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회장님한테 인사드리면 월급이 올라가지고.
것처럼 배경음악은 네가 좋아. 최근에 네가 좋아 이 노래가 밈처럼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이재용, 네가 좋아 해시태그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노래가 그 예. 배우 오정세 씨가 한 예. 영화에서 가수로 출연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예. 뭐 거의 30몇 주 2위를 한 노래였는데 저게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오정세 씨 그 캐릭터로 광고까지 찍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워낙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가사가 계속 그냥 좋다고만 합니다. 네.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예뻐서 좋아, 뭐 해서 좋아. 누가 좋은 거야 저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용 회장이겠죠. 이재용 회장이 좋은 예, 겁니까? 그 예. 투자 발표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에게 90도 인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기업이 그 야당이 주장하고 하는 것처럼 뭔가 정부의 압박 때문에 투자를 결정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그렇게 투자를 해주는 그 기업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투자를 열심히 과감하게 발표를 해주는 기업 회장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네가 좋아라는 배경음악에 맞춰서 저렇게 영상 하신 거를 올린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면서 좀 오글거리시는 것 같은데. 많이 맞습니까? 오글거립니다. 사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예. 수 있는데 오정세 네가 좋아를 쳐보시면 예. 왜 오글거리는지 아실 겁니다. 왜 밈이 유행하는지도 네. 아실 겁니다.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이 영상이 좀 어느 정도 좀 재치 있는 영상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게 해시태그로 네가 좋아 이런 거 다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좋을까요? 사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표현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인센티브가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한 워딩과는 매우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HBM 팹에 대해서는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배터리는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차세대 조선산업은 경남 거제에 계속 투자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재용 회장 본인의 워딩이었거든요. 예. 광주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근거를 갖고 아마 이재용 회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투자계에게 힘을 합쳐준 대기업에 네가 좋아 해시태그를 단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해봤는데 국회를 들어가 보면 이 네가 좋아 해시태그가 상당히 좀 무색해집니다. 여야 간에는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상임위 이거 결론 안 나는 건가요? 결론이 나야 될 텐데요. 예. 왜냐면은 상임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 만료를 못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계신데, 예. 근데 결국 이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이 들어오고 7개 상임위원장을 지금 저희가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과거 관례에 따라서 의석수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나눈 건데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복주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막을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7개 상임위원장을 갖게 되면 막을 수 있습니다. 7개 상임위에서 일단 법사위로 법안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 그거를 안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 그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법사위에 오는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법안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법사위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로 얘기를 합니다만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를 7개를 가져가고 들어온 다음에 협치의 모습을 좀 보인다면은 협치를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선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야당에게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언젠가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실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들어와서 국민이 주는 세금 받고 일을 하자라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이 사망했다라는 의미의 법사위원장이냐,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된 것과 관련해서 이거 공소 취소하기 위한 연막 작전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이 법사위원장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의 법안,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 때문이죠.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지금 범여권의 의석수가 185석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패스트트랙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법사위원장이 있어서 설령 그 법사위원장이 어떤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예.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민주당과 범여권에 있습니다. 다만
공소취소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 180명 이상의 의원들을 모아서 패스트 트랙을 하고자 할 때 가령 민주당 친청계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조국혁신당과 같은 여권의 기타 군소정당 의원들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패스트 트랙을 발동하지 못할 수도 있죠. 바로 그 점 때문에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인물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024년 10월 2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다시 국정조사에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그 국정조사를 주재한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이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또다시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매우 예리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민심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언급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는 겁니까? 의원직 총사퇴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총사퇴를 하는 순간 실제로 그 사퇴서가 수리가 되고 개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산술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현재 원구성에 협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당이 과연 집권 여당다운 아량과 관용, 포용하는 태도,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책임감이 있는 자세가 있는지를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량과 관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법사위원장은 저희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과거에 보였던 국민의힘의 모습 때문에 저희는 법사위원장을 지킬 것이고요. 의원직 총사퇴는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는 7개 상임위원장 받으실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것이 본인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 환경 내에서 어떻게 보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함께 일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도돌이표처럼 이번에도 법사위원장 때문에 싸우는 여야 풍경을 전해드렸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의회에 이어서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를 했는데요.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의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운영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하는 만큼 14일의 즉시 항고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하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정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직 해경 지휘부가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청장이 밑선의 지시 없이도 내란에 가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김 전 청장의 구속 심사 진행 중이죠? 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김종욱 전 해경청장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자체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강조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스스로가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파악하고 그런 가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오후 3시에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신문도 열립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부하 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전조정관이 지난 2023년쯤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사령부 편제 수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특검은 어제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정비태세 검열과장, 김응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인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명수는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유효하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의 철수 건의에도 무시하고 수도방위사령부나 특전사령부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걸 실시간 확인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기소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 인정과 무리한 법률 해석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은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해서 법원에 오늘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에 대해서는 첫 중계 사례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 등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강압에 의해서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임직원을 포함한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모두 9,800만 원 상당을 이 전 대표 후원회에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주 3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첫 학대 의심 신고 당시
지자체가 조사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에 대해서 양주시가 담당자들을 경기도청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양주시청은 보건복지부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자들의 매뉴얼 위반 소지가 일부 확인됐고 다수의 언론 보도 대응에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청은 해당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담당자들을 오늘 경기도청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과장과 팀장, 주무관으로 모두 3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2대 후반기 1차 원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오늘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워크숍을 엽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더 강경한 투쟁을 외친 국민의힘은 방법론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죠. 오늘 후반기 국회 활동을 앞두고 워크숍을 연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열립니다. 상임위원장 11명 단독 선출 강행으로 1차 원구성을 완료한 만큼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과 상임위별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연으로 문을 열고요. 신임 한성숙 국무총리도 참석해 집권 2년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댑니다.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한 일정표대로 입법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명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철없는 투정을 부린다며 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로서 효능감을 국민께 안겨드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제1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건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보안수사권 폐지인데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불참석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에 돌입했고요. 당도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의원 워크숍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당권주자들도 참석하는데 3자 대면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이 돼선 안 되지 않겠냐,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오늘 외교안보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엽니다. 국민의힘도 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국회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죠. 네, 초선 중심으로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당 내부에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이어진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에 그야말로 결기 어린 표정입니다. 일부 중진에선 현실론도 제기하지만요.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나머지 원구성 협상에 돌아간다면 그 자체로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상정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게 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친 이유입니다. 당 아침 원내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의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포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용이라며 사법대란의 책임은 법사위를 독차지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다만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고 민주당의 입법 속도종 국면에서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자체 존재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게다가 장동혁 대표 체제와 징계 문제로 내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도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뒤 축구대표팀 감독을 자진 사퇴한 홍명보 감독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인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감독은 선수단 내분 문제와 그리고 불화설에 대해서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분은 없었다고 부인을 했고 할 얘기가 많지만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홍 감독은 당분간 미국 LA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인데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모리야스 하즈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역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리야스 감독은 어제 도쿄에서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국내 매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답할 것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홍 전 감독과는 라이벌이자 친구로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는 한국 축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두둔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고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지난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이 스페인을 꺾고 우승했는데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앞서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무적함 대 스페인이 유효 슈팅 10대 0으로 오스트리아를 압도하며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야르사발이 대회 두 번째 멀티골 경기를 했고 손흥민의 옛 동료 페드로 포로도 한 골을 넣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슐라거 골키퍼는 6개의 눈부신 선방을 기록했지만 쏟아지는 스페인 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Eufórico. Un partidazo. Por fin salió Rodri. Un partidazo.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전반전을 지배했지만 후반전에 페리시치에게 먼저 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후반 23분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듭니다.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나온 호날두의 첫 골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하파엘 레앙의 크로스를 받은 하무스가 헤더로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크로아티아도 다시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옵사이드로 판정되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과의 이베리아 더비로 16강 빅매치를 하게 됐습니다. 역대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는 스페인이 1승 1무로 앞서 있지만 지난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이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법원이 오늘 홈플러스 회생 폐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친근한 곳이기도 한데 홈플러스 결국은 이제 회생 폐지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25년 3월에 회생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이 기업의 가치를 확인해 봤을 때 청산 가치가 기업을 계속하는 계속 기업 가치보다 크다고 보아서요. 이 부분은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 양도할 건 양도하고 M&A 할 건 하라라는 결정이 있었던 건데요. 계획안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이것이 실행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됐지만요. 여전히 홈플러스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M&A 같은 부분들이 진행되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영업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물품 대금 비용,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 채무, 세금 쌓여만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2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2천억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홈플러스 측에서 법원에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회생은 더 이상 의미 없다. 회생 폐지가 내려진 겁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일단 14일 이내에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천억 원이라는 그런 비용이 당장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14일 이내라도 이 2천억 원을 홈플러스가 어떤 방식이든
마련할 계획을 제시한다면 법원에서 회생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예, 현재의 2,000억 경제 상황이라던가 홈플러스의 지금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회생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 뭐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입점업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줄도산이 좀 우려가 돼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익채권이라고 해서요. 급여라던가 물품 대금 같은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워낙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네. 최근에 홈플러스를 가보더라도 매대가 제대로 진열이 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품 공급 같은 것이 원활하지 못하라는 부분인데 그럼 또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요즘 또 한참 더운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냉방비, 전력 소비량 이런 거 감안하면요. 문을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적자가 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직원들의 임금도 그렇고 물품 대금도 그렇고 이미 갖고 있는 빚까지 회생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줄도산의 우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물려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추후에 이거 뭐 보상받을 길도 없는 거죠? 일단 앞으로 회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끝까지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M&A나 매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M&A나 영업 양도를 하면서 기존의 채무 같은 부분을 어떻게 인수할지도 정하게 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사실 공인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상당할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자도 계속 쌓여가고 있을 것이고요. 결국 회생을 끝까지 기다려본 소상공인들의 더 큰 피해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별도로 소송에 나선다거나 아니면 이미 가압류나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기대어 추후에 정산을 받는다거나 하는 길이 남아 있는데 시간 싸움이라고 본다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항고 여부는 14일 이내에 결정 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14일 이내에 일단 홈플러스 측에서 다시 해보겠다. 내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안에 그래도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보고 항고에 가서 다시 한번 회생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저희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배재고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고 야구부가 이번에 그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이제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하게 됐는데 지금 관련해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있었던 청룡기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또 몰수패를 완전히 당한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예정되어 있는 경기에서 출전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몰수패, 상대방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에 이 경기를 뛸 수 없는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 정도라면 사실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징계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요. 지금 대입, 특히 고3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야구단에 새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즌과 맞물려 있고 프로 입단 드래프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보통 한 9월 정도까지 이 3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 동안 뛰었던 경기 성과 같은 부분들을 정리 제출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7월, 8월 경기를 뛰지 못하는 것은 고3 선수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지금 현재 제지가 된 거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측의 징계였는데 그 상위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건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는 건데 그 징계가 너무 과하다, 적절하다 이게 이제 의견이 양분이 되고 있는 거고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있는 겁니까? 이 대한체육회에서 과연 이 6개월이라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부합하는가라는 측면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12명 정도가 지금 고3 선수들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 고3 선수들은 대부분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고 응원을 하고 있었던 건 1, 2학년 선수들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응원에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징계를 누구에겐 하고 누구에겐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가? 팀 자체로서 출전 정지를 받는 것이 맞는가? 형평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래프트라던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의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그럴 수 있겠군요. 이것이 장기간 좀 지속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6개월 징계 이렇게 내린 것이 마치 뭐 진영 대결로도 번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수단체가 이제 야구협회를 고발하기도 했고요. 뭐 관련 내용 해서 이제 향후 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과도한 징계다라고 해서 일부 보수단체에서요. 이것이 강요다, 업무방해다 이렇게 또 대한체육회 측에 대해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서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안타까운 지점은요. 지금 배제고에서는요. 등교할 때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등교해도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까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근조 화환 같은 것들이 정문에 배달이 되어서 구청 측에서 일단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선수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꾸짖어야 되고 어른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반드시 있어야겠지만요. 결국 양극단으로 치닫는 어떤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또 무고한 학생들도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좀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학생들도 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학생들이니까 좀 교육을 우선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그러면 어른인 현장 지도자, 뭐 코치, 또 심판 이런 사람들은 뭐 했냐 이런 지적도 크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현재로서는요. 팀 차원의 징계만 있었고 단지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심판진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가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당장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선수단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비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응원 문화, 일종의 조롱이라던가 혐오의 발언이 담겨 있는 응원 문화가 있어 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심판이 적극적으로 제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번에 문제된 경기도 상대편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는 심판진의 적극적인 개입은 또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충분히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해외는 좀 어떻습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나 혐오 발언 이런 거라면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런 규정도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여러 뉴스에서도 접했던 것처럼요.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눈을 찢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관중은요. 앞으로 그 경기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구단 차원의 제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프로 선수로 입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이전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혐오, 차별의 발언을 한 선수에 대해서는 드래프트에서 제외하는 좀 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뭐 해외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청소년들에게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스포츠라는 종목의 선수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배제고 사태에 대해서 징계 경중을 사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부분은 이제 이 학생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앞으로 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그런 나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뭐 징계나 처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경우 이것도 사회에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이는 지난 나이였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의 발언과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전히 학생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야구의 드래프트 규정을 보면은요, 학폭 관련해서 처벌 전력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선발이 어려운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 학폭 관련된 처벌 규정 외에 다른 이런 혐오의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참가 제한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제대로 교육하는 것일 거고요. 지도자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심판진들의 재교육과 덧붙여서 이 드래프트 참가 제한 사유도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개정될 확률 매우 높습니다. 네, 뭐 처벌은 철저하게 하되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저희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죠. 장윤기의 부친이 이번에 막 관련한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뭐 증거들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경찰관이라 그래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은닉하고 훼손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이 본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 증거 훼손의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이미 장윤기는 구속된 상태에서요. 이 아버지, 이 장윤기의 집에 방문을 해서 이 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도를 훼손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버렸고요.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모두 소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범행의 동기, 일반 살인이 아니라 어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한다면 법정 하한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경찰이니까 더 그렇죠.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 어떤 성범죄 동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고의가 다분히 있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이 친족 특례 때문에 아버지로서 이런 증거 인멸을 한 것을 이 한국의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현직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여서 이렇게 증거인멸을 한 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더 철저하게 했던 그런 좀 악의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좀 친족 간 특례 적용이 예외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친족 특례를 보면은요, 형법상 증거인멸,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경중에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증거인멸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여부 그러니까 경찰처럼 공직자처럼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옆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요. 이와 유사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만약 친족이 증거인멸을 하면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는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할 수도 있고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너무 친족에게 이런 부분 증거인멸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필 또 부친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에요. 그렇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가족이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은 두고 있지만 또 거꾸로요. 공직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또 다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완충 장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견이 됩니다. 근데 그 친족 특례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테고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뭐 경찰이 일단 1차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미리 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훼손된 리얼돌 같은 경우에 경찰이 처음에 집을 방문했을 때 영상으로 촬영은 했습니다. 네네. 다만 실물까지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꼈다라고 했지만 이 성범죄의 목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증거라는 점에서 그래도 확보했어야 되지 않냐 아쉬움이 남고요. 뿐만 아니라 이 SUV의 이 블랙박스 SD 카드도 처음엔 놓쳤는데 나중에 검찰의 보안 수사 결과 확보한 SD카드에 이런 여성을 타겟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인과 나눈 대화가 또 녹음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최초의 어떤 이 수사 과정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의로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친족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긴 한데 아예 또 없애자고 하기에는 또 연좌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경찰청에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한다고 하던데 그럼 뭐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증거인멸의 형사 책임은 현재로서는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못 묻겠지만 경찰이라는 현직 신분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경찰 내부의 어떤 규정들을 위반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징계는 가능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다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로 떠오른 다양한 사건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이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경고하자 미국은 반드시 반격을 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협상은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에 거듭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에 미국은 전쟁 이전과 같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반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made very clear that if the Iranians hit ships, we were going to hit back. So, it's going to take sometimes the carrot and the stick here. 벤스 부통령은 또 미국이 협상에서 모든 패를 주고 있다면서 이란의 말이 아닌 실질적인 양보를 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서도 양측은 일단 협상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란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시작하는 날,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 도심에서 대규모 군중 연설에 나섰는데 기록적인 무더위 예보 속에서도 장시간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pproximately 107 degrees out. And I'm going to go and I'm going to make a really long speech just to show that I can do anything.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과시하는 한편 이란 전쟁 성과를 강조하는 정치 무대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공군 에어쇼와 대규모 군악 공연, 85만 발을 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 당국은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 태세를 높이고 있는데 역대급 무더위 속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온열 질환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숨진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현지 시간 4일 치릅니다. 이란 국영 아이야 라이비는 현지 시간 2일 공식 장례식을 앞두고 하메네이의 유해가 안치된 관이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기도원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야 라이비는 녹색 천으로 덮인 하메네이의 관 옆에서 수천 명이 애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장례식은 토요일 이란과 이라크에서 열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대 커플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에 입맞춤을 했는데요.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석상에서 등나무 회초리로 21대를 맞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키스한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슬람법을 위반한 이들이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 끌려 나옵니다. 이 가운데 22살 남성과 25살 여성은 틱톡 라이브 방송 중에 키스를 한 죄로 2건을 쓴 집행관에게 등나무 회초리로 21대를 맞았습니다. 이 커플은 지난 2월 27일 차 안에서 키스하는 라이브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당국에 신고가 접수돼 4월에 체포됐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Menurut saya sih sangat layak ya dilakukan eksekusi cambuk ini karena untuk jadi tontonan juga untuk warga Aceh lainnya untuk lebih berhati-hati dalam bersosial media.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마트라 섬 최북단의 반다아체는 이슬람법을 시행하는 유일한 주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분리주의 세력과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2006년 반다아체주에 종교법을 시행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무슬림이 아닌 1%의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이 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은 혼외 또는 동성 간 성관계를 포함한 도덕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100대의 태형을 허용합니다. 또 도박과 음주,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 금요 예배를 빠진 남성도 처벌합니다. 국제인권단체는 인도네시아가 비인도적인 형벌의 폐지를 의무화하는 협약을 비준했다며 이번 공개 태형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Tapi apakah itu kriminal sehingga harus dipidana, penjara, atau dicambuk bahkan? Itu kan hal yang berlebihan. 이 커플은 25대의 태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간 옥살이한 점을 고려해 그나마 21대로 감형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한 베라시 루빈 천문대가 10년 동안 이어질 우주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칠레에 있는 구경 8.4m 탐사 전용 망원경인 시모니 서베이 망원경이 차세대 시공간 탐사 관측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사나흘에 한 번씩 남반구 밤하늘 전체를 관측해서 파노라마 영화 같은 초고 해상도 우주 타임랩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번 촬영으로 초신성과 같은 밝기 변화가 큰 천체부터 우주 기원을 밝힐 암흑 물질에 대한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호수에서 용오름 현상이 발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독일 남부 도시 프리드리히 스하펜 인근 보덴 호수에서 기둥 모양의 용오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높이 800m, 지름 약 50m의 거대한 물기둥은 하늘과 호수를 연결하듯 회전하며 솟구치는 장관을 연출했고 약 15분 동안 관측됐다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용오름은 대개 수면 위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로 깔때기 모양의 구름 형태를 특징으로 합니다. 오늘도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1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고 있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30도까지 3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30도,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전남 남부에도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구름은 주말인 내일 충청 남부까지 올라오겠고요. 휴일 밤사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 시 우산 겸 양산 챙기셔서 자외선과 소나기에 모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